서머넬리의 동력은 정책입니다. 그 정책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치와 산업, 통합니다.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글로벌 AI 붐, 글로벌 반도체 여팡의 상승 국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AI 붐 관련해서는 AI 발전 단계가 지금은 초기 단계, 약 인공지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강인공지능으로 가려고 하면 연평균 30에서 40% 정도 AI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 올라가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HBM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라는 이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걱정 속에서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건 이 PC 지표, 증시 쪽에서도 PC 지표도 있었지만 대선 토론 쪽도 상당한 많은 주목도를 보였습니다. 첫 TV 토론이기도 했고요. 워낙에 이번 선거가 좀 비호감 선거다라는 평가가 있는 데다가 두 후보가 모두 고령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쪽에 좀 더 유리할까 했는데 주말 사이를 지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를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요. 이게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하반기 첫 시간 7월 1일 맞아서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야기, 7월 얘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좀 빠르네요.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네. 하반기 시작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선 이전까지는 주식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논리를 펼쳐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유효하신가요? 네,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네.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을 추종하는 이제 증시 흐름이 예상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큰 가격 조정보다는 단기 가열에 따른 숨고르기 정도. 아마 그 구간이 이제 혹시라도 주식 비중을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죠. 네. 뭐 유럽의 선거 이후에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조기 성선을 꺼내들고 있는 뭐 독일,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모습들도 있고 미국 대선 관련된 TV 토론에 물론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 정당의 후보가 공식 추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인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중심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어떤 S&P 500의 고점 목표 지수 같은 경우는 늘리는,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곳이 많지만 잠깐 여름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최근에는 또 몇몇 제기가 돼서 이게 지속적인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을 좀 여름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 위원님의 의견 듣고 싶네요. 1964년도 이후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머넬리, 그러니까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으로 월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달에 속한다고 보셔도 되고 뭐 1월 효과나 연말 장세 그리고 서머넬리는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계절적인 패턴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특성을 보였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조정이란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고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보고 약간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S&P 500 뭐 상단 얘기해 주셨지만 오버슈팅 시 5,700 정도 보고 있고 이를 이제 미국 대선 이전에 도달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미 서머넬리는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는 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하루긴 하지만 시장 반응을 보더라도 PC가 예상치로 나왔고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시장이 반색을 보였음에도 결국에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어떤 반응적인 측면으로도 이제는 조정이야? 뭐 이렇게
뭐 네. 하루긴 하지만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이라기에는 너무 네. 하락폭이 좀 물론 제한돼서 그렇죠. 네. 저는 그 얘기 들은 것처럼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반영돼서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나와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5월 PC 발표되긴 했지만 5월 소비자 물가 발표 때부터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소비자 물가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한 물가 지표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5월 PC 결국에는 이제 CPI 전체를 밟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5월 소비자 물가, 5월 PC를 두고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7월 FMC 일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5월 소비자 물가 PC 결과 자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 예상과 다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로는 이제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7월 달에 상한을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소비자 물가 이미 확인했고요.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를 이번 주 또 금요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표들은 대부분 연준의 통화 정책에 기여될 수밖에 없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확인하고 나면 이제 7월 말에 7월 FMC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9월 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7월 달 연준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 20일 전체를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일에 원래는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여론이 너무 만연해지다 보니까 결국 눈치를 보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는데 바로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다음에는 하겠다. 동일한 것 같아요. 연준 역시 동일선상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7월달 금리 인하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부분들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러면 일각에서 올 여름에는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석님께서는 아니다. 서머랠리도 네. 이번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 제조 PMI가 올해 들어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17개월 만에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분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생산이나 신규 주문, 수출 주문이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조 PMI를 권역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 제조 PMI는 2022년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선진국 제조 PMI가 2022년도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기준선 50을 하회하면서 우려를 좀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선진국 제조 PMI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제조 경기 회복 자체는 글로벌 매크로 위험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또 선진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해 1월 대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품 수요는 더 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 PMI가 앞으로도 좀 계속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눈으로 안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기 자료 때문에 좀 보여주세요.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게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인데 글로벌 제조업 PMI가 나오네요. 네. 올해 들어서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역별 PMI 추이인데 선진국 PMI가 올해 들어서 좀 개선되는 양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예. 네. 제조업 PMI가 개선되고 있다. 경기 흐름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사실 미국만 잘 나간다라는 게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미국 주도의 흐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하반기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국은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가지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지금 중국 경제 심리 그리고 중국 증시에 상당히 갇혀 있는 이유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항상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만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압력 그리고 이하나 약세와 같은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 때문에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해줘도 되는 이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중국 시장의 변곡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 그러면 아마 한국은행도 바로 한 달 뒤에 금리를 내리겠지만 인민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 지나가면서 161엔까지도 지금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엔화 약세가 이렇게 심화되고 근데 거기도 카드를 또 개입, 실개입이 언제 나오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쉽게 카드를 또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키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엔화 약세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이유를 일본 내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어차피 BOJ는 2022년 12월부터 YCC 상단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작년부터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나타나야 네, 되는데 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엔화 약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착시가 그동안 꽤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된 거죠. 지금도 엔화 약세의 요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미국 중앙은행 연준과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일시적인 엔화 흐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다시금 엔화 약세를 네. 염두에 둔 상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긴 하는데 저는 시점으로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놓고 엔화가 앞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걸로 봐요. 그래서 7월이든 9월이든 저는 이제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7월이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9월이 일본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판단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원화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원화도 정의라는 흐름이라 생각을 해요. 네, 네. 최근에 달러는 유럽의 선거를 통해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그 영향권도 있었고요.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지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나 엔화나 원화의 이 가격 추이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160엔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실개입이 2달 전에, 3달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70엔까지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흐름이 어느 순간 좀 끊길지 어쨌든 9월 금리 인하가 근본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르게는 7월까지도 보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석님 그 미국 대선 TV 토론에 대한 네. 보고서도 내셨었네요. 누가 기선제압에 성공하기 언제 내신 거예요? 이 금요일 날 보고서는? 금요일에 오전에 보고 내신 거예요? 보고 보기 나서 전에? 바로 냈어요. 보고 나서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TV 토론의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네. 트럼프가 잘했다는 게 67%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트럼프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바이든의 또 고령이라는 덫에 부각되면서 트럼프가 좀 잘했다는 평가가 좀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했다보다도 못했다가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난 부각된 어떤 네.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계속 근데 이제 정리해볼까요? 주요 네. 쟁점나 사항들을 놓고 본다고 네. 하면 뭐 경제나 이민, 낙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네. 그리고 양 후보 간 고령 리스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사건 네. 등이 거론됐던 사항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알고 거. 있던. 경제 부분들은 결국 트럼프 본인 재임 시절이 가장 좋았다고 자아자찬했던 거고 네. 바이든 시기 때는 물가가 높게 형성됐던 거는 모두 현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대부분 불법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내 불법과 관련된 뭐 범죄가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락태 관련해서는 트럼프 로드 웨이드 대법원의 파기 결정을 좀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바이든은 이를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되면 바로 종결하겠다. 다만 이제 바이든은 미국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본인 제시하고 있는 3단계 휴전안 전쟁 종결을 하는 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범죄자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식시키려고 얘기를 좀 거침없이 했던 것 같고 헌터 바이든 총기 소지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강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바이든의 아들 역시 중범죄자라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선제압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네. 했다라는 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남아있는 이제 TV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공화당,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 추대를 하고요. 새로운 정당 강력을 그때 선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 결과는 결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석님 출연하셨을 때 이전 기억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여전히? 현재 대통령의 네.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처럼 지지율이나 비호감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과거 평균적으로 70% 이상 현직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당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 토론이 제가 알기로 이제 9월에 있고 9월 하면은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닐까라는 시기도 또 9월이기 때문에 9월에 좀 중요한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9월 이전에 금리 인하 전까지 금리를 만약에 9월에 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 여름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고요. 하반기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두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네, 변동성보다는 네.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S&P 500은 5,700 정도까지 네. 충분히 미국 대선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투자하는 대상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이제 대선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저는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는 조금 모멘텀을 받을 시기,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좀 강조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6월 달부터 서머랠리는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조건은 5가지,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모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올해 5월 기준으로 미국은 49개월째 경기 확장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있고, 이익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매 분기 개선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9.6, 3분기 때는 8.4, 그리고 4분기 때는 17.1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을 낮춰줄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FOMC를 앞두고 4% 언더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 이후부터 7월까지 국채 바이백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QT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모두 채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의 장기 금리 가격이 계속 내려갈 여지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레벨이 높아 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극도로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3월 말 전후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고, 기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책 부분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대선 전당대 오픈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대선 랠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여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7월 달에도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역시나 이 AI를 큰 축으로 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이런 어떤 속도나 강세가 좀 꺾인다면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5가지 조건은 모두 네. 부합하다고 얘기해드렸는데 네. 올해 서머랠리의 동력은 정책입니다. 그 정책도 크게 3가지인데요. 정치와 산업, 통화입니다. 네. 정치는 미국의 대선이 해당되지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AI 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은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드렸는데 그 배경은 오픈 AI가 지난해 5월 달에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출시하면서 HBM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AI 붐이 촉발이 됐던 겁니다. 과거 보통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4년 정도로 순환이 되는데 네. 상승 국면은 분기를 놓고 봤을 때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시작된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은 내년 3분기 때까지 계속 연속성을 가질 여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AI 붐 관련해서는 AI 발전 단계가 지금은 초기 단계, 약 인공지능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강인공지능으로 가려고 하면 연평균 30에서 40% 정도 AI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 올라가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기존의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호퍼백이라는 제품에 HBM이 탑재되는 용량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게 80GB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플랫폼이 장착된 블랙의 1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2GB로 거의 2.4배 정도 용량이 늘어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들이 유지되겠지만 블랙의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HBM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라는 이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걱정 속에서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HBM 탑재량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AI가 힘들면 전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라는 어떤 반문을 좀 드렸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AI가 방 안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기가 힘들면 좀 전체적으로 가기 힘들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고 미국의 S&P가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 14%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5개 초대형주가 이제 주도를 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기가 어렵다면 다른 쪽은 어떨까라는 말씀 드렸던 건데 좀 온기가 퍼질 만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뭐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네. 그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상승 국면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과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4분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보통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AI 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사실 AI 붐이 촉발은 됐지만 지금처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D램, 낸드가 올해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D램, 현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저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동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이 글로벌 AI 붐,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이라는 게 한 가지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석이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만약에 말씀 길게 해주셨으니까 제외하고는 어떤 부분 또 섹터 쪽으로 집중해 볼 만할까요? 저희가 하반기 때 좋게 보는 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네. 뭐 반도체, 보험, 뭐 인터넷,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좀 좋게 봐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시장의 관심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이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고요. 정기국회에서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주가 모멘텀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덜 간 걸 담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답을 거의 주신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네. 퀄 테스트가 만약 인증을 받게 된다고 하면 네. 하반기 때 생산을 했을 때 월 생산 캐파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빨라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 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HBM 관련된 시장에 또 선점하는 어떤 주자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반기 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